안녕하세요. 지난 10년은 어떻게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눈 깜짝할 새 지나갔습니다. 30 초반, 저에게는 영영 남의 이야기일 것만 같은 결혼도 하게 되면서 인생은 역시 한 치 앞을 모르는 거라는 것을 새삼스레 느꼈습니다.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만큼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 역시 그런 것 같습니다. 내일, 아니, 오늘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사람과의 인연이 아닐까 싶습니다. 평생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해도 아무리 붙잡으려 애를 써도 이별은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떠나가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우리는 계속 인연을 기대합니다. 지금 이 인연은 오래도록 내 곁에 남아 나를 지켜주지 않을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까 하고 기대합니다.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고자 하고 나 역시 기댈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비 오는 날에는 그 사람의 우산이 되어주고 해가 뜨는 날에는 나의 곁을 지켜주고 싶은 인연 말입니다.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세상 속 저는 가장 먼저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어릴 때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세상에는 저랑 아버지 단둘만 달랑 남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난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아버지는 혼자서도 저를 무척 아끼고 잘 키워주려 노력하셨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관심과 사랑에 보답하고자 저 역시 좋은 딸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쯤부터 중학교 2년 때까지 아버지는 모텔을 운영했습니다. 4층 정도로 규모가 엄청난 곳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터미널 근처에서 사람들에게 탄탄한 인지도를 쌓아온 곳이었습니다. 어린애가 카운터에 있으면 좋아하지 않을 손님들도 있고 아버지 역시 제가 모텔에 와 있는 것을 신경 썼기 때문에 자주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딸이라서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늘 혼자 보냈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매일 혼자 책을 읽고 텔레비전을 보고 바깥을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옆집 아주머니에게 매달 돈을 주며 밥 좀 챙겨주라고 부탁했습니다. 아주머니 또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혼자가 된 저희 부녀가 안쓰러워 밥이나 반찬을 살뜰하게 챙겨주었습니다. 끼니를 거르지 않을 수 있었지만 그래도 늦은 밤 혼자 잠에 드는 것은 아무도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종종 아버지는 늦은 시간까지 카운터를 지키느라 집에 돌아오지 못했고 저는 홀로 씻고 양치질을 한 후 이불 속으로 들어가 잠에 들었습니다. 직원을 여유롭게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매일 카운터 뒤에 쪽방에서 잠이 들고 깨면서 모텔을 지켜야 했지만 그래도 꼭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 있었습니다. 딸, 혼자 있느라 무서웠지? 아빠 왔어. 비가 심하게 내리고 천둥과 번개가 많이 치는 날이면 아버지는 꼭 집으로 왔습니다. 혼자 있는 제가 무서울까봐 늘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고 천둥이 치는 날이 저는 오히려 좋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일찍 집에 오니까요. 아버지는 집에 와서 제 가슴팍을 토닥토닥 두드려주면서 잠이 들 때까지 곁을 지켜주고는 했습니다. 때로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고 동화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가끔은 오래된 가요를 불러주며 제가 잠이 들기를 기다려주었습니다. 아버지의 투박하면서 정다운 목소리가 귓가에서 어렴풋하게 멀어질 때면 저는 천둥 번개 같은 두려움도 있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제가 잠이 들고 나면 아버지는 다시 일을 하러 집을 나섰습니다. 모텔에서 집까지 걸어서는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라
왔다 갔다 하는 게 충분히 번거로울 수 있는데 아버지는 딸을 위해 왕복 1시간 거리를 비가 오면 늘 뛰어왔습니다. 혼자서 딸을 키우면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할 수 있습니다. 어린 딸 혼자 집에 두지 않고 낮에 할 만한 일도 있지 않은지 생각할 수 있죠. 아버지는 저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만큼 모텔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저를 사랑하는 만큼 그곳을 아끼고 애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어머니와의 추억도 있는 곳이거든요. 군대 갔다 오니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나는 갑자기 오갈 데가 없었어. 무작정역의 터미널에 내렸는데 제일 먼저 보인 곳이 바로 지금 모텔이었지. 집도 절도 없이 아는 사람 하나 없는데 내린 곳이라 당장 갈 곳도 없었으니 바로 거기로 향했어. 그런데 카운터에 진짜 예쁜 여자가 앉아있는 거야. 바로 네 엄마였지. 그래서 며칠 지낼 거냐, 몇 명이냐 물어보는데 하나도 대답을 못했어. 네 엄마가 너무 예뻐서 입 벌리고 얼굴을 쳐다보느라 넋을 빼고 있었거든. 그래서 하루 묵을 게 이틀 되고 일주일 지나고 어느새 한 달이 넘어갔지. 너희 엄마는 자기 부모님이 운영하던 모텔을 물려받아서 거기서 일하고 있던 거였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거길 물려받았다고 하더라고. 부모님이 열심히 일궈놓은 곳인데 그냥 팔아버릴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여자 얼굴만 예쁜 줄 알았더니 마음씨까지 참 아름다운 사람이구나 싶었어. 솔직히 20대 중반 여자 혼자 모텔을 운영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착한 손님들만 있는 게 아니니 가끔은 말 안 듣고 못되게 구는 사람들도 상대해야 하고 맨날 청소하고 세탁하고 그 많은 방을 관리하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지. 아버지는 그 당시 근처 공장에서 일자리를 구해서 다니고 있었는데 혼자 있으는 네 엄마가 안쓰럽기도 하고 나도 잘 보여서 점수도 따고 싶은 마음에 몸이 피곤해도 맨날 두 팔 걷고 나서서 일을 도와주고는 했단다. 엄마랑 둘이 이 모텔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 망가진 부분은 손수 고쳐가면서 추운 날 둘이 방에 앉아 난로 하나 켜놓고 고구마 나눠 먹으면서 텔레비전 보면서 하하호호 웃고 여름이면 플라스틱 통에 믹스커피 진하게 가득 타서 얼음 동동 띄워서 둘이 나눠 먹고 모텔이 잘 되지 않아 힘들 때면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고 엄마는 식당에 가서 돈 벌어서 또 버티고 나중에 근처에 유원지 생기면 손님 많아질 거라고. 그때는 우리 직원도 많이 쓰고 산으로 들로 놀러 다니자고 약속도 했었는데 엄마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떠날 줄 누가 알았겠니? 어머니와의 소중한 추억이 있는 장소라 아버지는 혼자서 분투하며 힘든 상황에서도 그곳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딸아이 혼자 집에 두고 일하러 다닌다고 아버지의 이야기를 알면 누가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어요. 저 역시 집에 늘 혼자 있는 게 무섭고 싫었지만 아버지에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알기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텔을 지키는 것은 허무하게 떠나보내야 했던 어머니를 지켜주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초등학교 3학년이 되고부터는 저도 부쩍 어른스러워졌습니다. 학교에 다니니 친구들이랑 시간 보낼 수 있어 심심할 틈이 없었고 늦은 밤 혼자 있어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면서 아버지에게도 도움이 되고 싶어 공부며 집안일까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아버지 혼자 지었던 많은 짐들을 저도 같이 들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갔을 때 유원지가 될 거라고 기대했던 넓은 부지는 드디어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가족들이며 연인들, 친구들이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유원지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유원지나 놀이시설이라는 추측을 뒤로 하고 공사에 들어간 그곳은 바로 대형 리조트였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숙박 건물에 내부에는 수영장과 사우나도 있고 워터파크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와 오락실, 노래방까지 갖추고 있는 엄청난 규모였죠. 지상부터 지하까지 주차장까지 빵빵하게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리조트가 들어온다는 이야기에 동네는 크게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숙박업을 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버지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털썩 무릎을 꿇으며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공사가 완료된 후부터 저희 모텔은 서서히 시들어갔습니다. 마치 나무에서 떨어진 잎이 기력을 잃어가듯 그렇게 천천히 말라갔습니다. 터미널 근처이기는 하지만 주변에 딱히 풍경도 없고 이용할 만한 시설도 없어 그전에도 사람이 많은 편은 아니었는데 놀이시설을 다 갖춘 대형 리조트가 오픈했으니 오래된 모텔에서 자려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리조트는 오픈 첫 달부터 엄청난 이벤트를 이용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했습니다. 저희 모텔에 찾아오는 사람은 8위뿐인데 그곳은 주차장에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찼고 주말이면 줄을 서서 들어갔습니다. 홈쇼핑에서도 할인권과 멤버십을 판매하면서 미친 듯이 사람을 모집했습니다. 마치 밝게 빛나는 달의 앞뒷면을 보는 것처럼 그곳과 저희 모텔의 분위기는 상반됐습니다. 그 리조트 사장님의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없지만 아마 성공적인 사업 분위기에 표정이 밝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에 반면 저희 아버지는 마치 모텔의 색처럼 같이 표정까지 말라갔습니다. 손님이 없는 모텔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는 또 공장을 뛰어다니며 일을 했습니다. 그냥 지금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잠깐일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리조트의 성공이 우리 지역 전체 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성공할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서는 그 시간을 버틸 수 있는 자본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부자라 모텔에 손님이 없어도 결국 지역 성장에 도움이 되리라 버틸 수 있는 자원이 필요했죠. 하지만 지역의 활성화까지는 느리게 흘러갔고 저희 모텔의 마이너스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추가 근무까지 열심히 뛰면서 모텔을 심폐소생해 보려고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도 너무 아팠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당장 나가서 돈이라도 벌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고 제가 벌어와 봤자 아침 우유를 배달하고 받은 푼돈이었습니다. 그리고 리조트가 오픈한 지 1년이 지나자 저희에게는 더는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1년 넘게 스트레스와 돈을 벌기 위해 무리했던 탓인지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뇌에 혈관 문제로 쓰러진 아버지는 응급실로 옮겨져 수술에 들어갔지만 의식을 잃은 채 며칠을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3일 만에 의식의 경우 다시 찾아 깨기는 했지만 언어와 운동장애를 동반해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밥을 먹는 것조차 혼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버지가 깨어났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어머니도 없는 세상에 아버지까지 잃은 채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 의지할 곳도 없는 세상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 후 저는 병실에서 아버지의 손발 역할을 했습니다. 아침을 챙겨드린 후 학교로 갔다가 점심시간에 다시 나와 식사를 도와드리고 수업이 끝나면 병원으로 다시 달려왔습니다. 병실 옆 간이 침대에서 잠을 자다가 아침이면 화장실에서 대충 얼굴과 목을 씻고는 학교로 갔습니다.
이럴 때 도움을 청할 가족도 지인도 주변에 없었습니다. 오로지 저 혼자 힘으로만 아버지를 모두 케어해야 했지만 그래도 힘든 내색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제 유일한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그런 노력이 무색하게도 수술 이후 아버지는 점점 더 말라갔습니다. 체중이 줄어든 것도 있지만 그런 말라감이라기보다는 사람이 점점 건조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더는 이 삶을 버텨내야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루 종일 멍한 눈으로 그저 천장만 뚫어져라 바라보는 아버지를 저 역시 무기력하게 바라봐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식사와 화장실 등을 도와주는 것 말고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거든요. 그냥 옆에서 그렇게 아버지가 말라가는 모습을 저 역시 함께 시들어가며 지켜봤습니다. 수술을 마친 지 반년 후 아버지는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침밥을 챙겨드리고 여느 때처럼 학교로 향했는데 점심시간이 되기 전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뇌에 혈관이 다시 터져 응급수술에 들어간다는 내용이었고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책도 가방도 챙기지 않고 실내화만 신은 채 쏜살같이 달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달려가는 동안 사람들의 어깨에 부딪히고 넘어져서 무릎에 피가 나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버지가 수술 중인 병원으로 내달렸습니다. 그리고 가까스로 병원에 도착해 수술실로 올라가자마자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숙이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희 아버지 수술하러 들어가셨는데 왜 벌써 나오세요, 선생님?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죄송합니다. 빠르게 수술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이미 상황이 심각해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이야기에도 제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제가 밥을 먹여드리고 돌아섰는데 그 잠시 사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다리에 힘이 풀린 채로 주저앉아서 눈물만 주룩주룩 흘리고 있었는데 뒤에서 낯선 목소리가 저를 불렀습니다. 지선아. 제 이름을 부르는 낯선 목소리에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곳에는 한 아저씨의 아줌마가 손에 커다란 과일 바구니와 음료수 박스를 들고는 걱정스런 표정으로 서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줌마는 저에게 다가와 어깨를 붙잡고 일으켜 근처 의자에 앉혀주었고 아저씨는 방금 수술실 문 앞에서 복도로 향하는 의사 선생님을 붙잡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줌마는 손수건으로 울고 있던 제 얼굴의 눈물을 정성스레 닦아주었습니다. 아저씨는 멀리서 의사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더니 고개를 떨어뜨린 채로 어깨를 들썩거렸습니다. 저는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이 갑자기 저에게 다가와 친절을 베푸는 게 의아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 모습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윽고 멀리서 아저씨가 다가와서는 제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지선아, 많이 놀랐지? 우리가 더 일찍 와야 했는데 소식을 너무 늦게 들어서 이제야 찾아왔네. 미안하다. 너 혼자서 많이 힘들었을 텐데. 두 분은 누구세요? 너무 어릴 때 봐서 기억이 안 나나 보구나. 너희 어머니 장례식에서도 만났는데 아저씨는 너희 아버지 고등학교 후배야. 고등학교 때 같이 토목과에 있었거든. 그리고 여기는 아저씨 와이프야. 장사하느라 바빠서 그동안 연락 못하다가 얼마 전에 형님이 생각나서 전화했는데 모텔도 연결이 안 되더구나. 이상하다 싶어서 어제 올라왔더니 모텔 문이 닫혀 있더라고.
형님이 모텔 문을 닫으실 분이 아닌데 싶어서 주변에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쓰러져서 여기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더라고. 이야기 듣자마자 바로 달려왔는데 우리가 너무 늦었구나. 미안하다. 너무 늦게 찾아와서. 진작 연락도 자주 드리고 찾아뵈야 했는데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그러지 못했어. 어린 너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미안하다. 도움이 되지 못해서. 아버지의 후배라는 아저씨는 아줌마와 함께 저를 토닥이며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저 혼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던 일들을 차근차근 도와주었습니다. 장례 업체를 알아보고 주변에 연락을 돌리는 것도 직접 해주었습니다. 또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아저씨는 상주 역할을 맡아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인사도 하고 어머니랑 같은 납골당의 아버지를 모실 수 있도록 알아봐 주었습니다. 모텔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아버지가 병원 생활을 하는 동안 지출이 컸던 터라 우리 집은 모든 게 빚이었습니다. 아저씨와 아줌마는 이런 부분까지 이해해주며 장례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모두 본인들 돈으로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저는 빈집으로 돌아가 아버지의 유품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아저씨, 아줌마도 저를 돕기 위해 같이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한참 짐을 정리하던 중 아저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가보니 아저씨 손에는 오래된 앨범이 한 권 있었고 거기에는 앳된 얼굴의 아버지와 아저씨가 나란히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또 그 뒤에도 아저씨, 아줌마와 저희 부모님이 함께 찍은 사진들도 몇 개 보였습니다. 아저씨와 아줌마는 앨범의 사진들을 넘기면서 저는 기억도 나지 않는 어린 시절 추억들을 이야기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에 저는 그만 멈칫한 채 다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러자 아저씨 아줌마는 그 모습을 보더니 나지막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돌아가신 후 친척들이랑도 거의 연락 없었다고 들었어. 장례식장에도 가족들은 거의 오지 않았더구나. 또 사는 게 어려워서 너를 맡아주기는 힘들 것 같다고 말씀하신 분들도 꽤 있었어. 아직 고등학생이라 혼자 지낼 수도 없고 맡아주겠다는 친척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시설에 가게 될 것 같아서 아내랑 이야기를 해봤단다. 우리 둘 다 같은 마음이라 의견을 내봤는데 너만 괜찮다면 혹시 우리랑 함께 지내는 건 어떻겠니? 네? 아저씨랑 아줌마랑요? 너를 두고 이대로 가면 나도 자식 키우는 입장이라 발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 그리고 힘들 때마다 너희 아버지가 날 도와줬던 거 이렇게라도 갚고 싶구나. 너만 괜찮다면 여기 정리해서 우리랑 같이 지내면 어떨까 싶은데. 가게 일하는 것도 도와주고 학교 마칠 때까지만이라도 지낼 곳이 있으면 좋지 않겠니? 저는 아저씨네 부부와 저희 부모님이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사진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친한 친척도 없고 시설에 간다고 제가 적응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었죠. 아버지와 막역했던 아저씨의 아줌마 집에서 지내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고민 끝에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아저씨는 집안의 재산 정리하는 것도 도와주었습니다. 채무도 너무 많고 혼자서는 다 쓰러져가는 모텔을 운영하거나 다시 살릴 자신도 없어 상속을 거절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모두 정리되고 난 후 가볍게 짐을 챙겨 아저씨와 아줌마와 함께 동네를 떠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살았던 동네지만 안 좋은 추억들이 많아서인지 미련은 없었습니다. 아저씨와 아줌마에게는
저보다 10살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수줍음도 많고 내성적이라는 그 아이는 처음 제가 현관을 들어섰을 때도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배꼽 인사를 하고는 후다닥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그 후에도 마주치거나 밥을 먹을 때도 제 눈도 잘 보지 않고 이야기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낯선 누나와 갑자기 한 집에서 지내게 된 것이 영 쑥스럽고 낯간지러운지 제가 근처에 있을 때면 허둥지둥 급하게 자기 방으로 사라지고는 했습니다.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었지만 아들은 엄청 착했습니다. 조용히 제 방 앞에 간식을 놓아주고 가기도 하고 외동으로 절하다 누나가 생겨서 좋은지 가족 그림에 저를 끼워주기도 했습니다. 얼굴만 보면 후다닥 도망가기에 바쁘지만 보이지 않을 때는 항상 저를 생각하고 몰래 챙겨주었습니다. 저는 이사를 한 후 학교도 전학했습니다. 아저씨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학교를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먹고 살 길이 열린다며 제 학업을 팍팍 밀어주었습니다. 식당에서 일손을 도와달라고는 했지만 공부가 더 중요하다. 하루 2시간만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먹고 자며 얹혀 사는 것도 죄송한데 고작 2시간 일한 것으로는 과분할 정도로 월급도 챙겨주었습니다. 돈 열심히 모아서 나중에 대학도 가라면서 말이죠. 그 덕분에 저는 하루 2시간 일을 하면서 돈도 모으고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일을 시작한 후 아저씨 아줌마라고 부르기가 좀 그래서 두 분을 사장님, 사모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사모님은 시험 기간이면 일부러 가게에 손님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제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월급 외에도 문화상품권을 선물해주면서 필요한 문제집을 사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두 분의 애정이 어린 응원과 열성적인 도움 덕분에 저는 고등학교 시절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고 제가 기대한 것보다 더 좋은 성적으로 대학에 찹쌀떡같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합격을 통보받은 날 사장님과 사모님은 식당을 일찍 마치고 가게에서 고기를 구워주면서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제 형님 볼 낯이 있겠구나. 형님 그렇게 될 때까지 챙겨드리지도 못해서 늘 죄송했는데 이제야 형님에게 웃으면서 뭐 하나 말할 수 있겠어. 사장님,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도와주셨길래 저한테 이렇게까지 잘해주시는 거예요? 나랑 와이프는 둘 다 고아야. 부모도 가족도 없이 둘 다 보육원에서 지냈지. 나는 어릴 때 지내던 보육원이 사람이 너무 많아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쯤 다른 지역으로 옮겼어. 그리고 거기 고등학교에서 너희 아빠를 만났지. 고작 나보다 1살 많았는데 무척이나 어른스러운 사람이었어. 형님은 내가 학교생활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고 애들이 보육원 산다고 비아냥거리면 한마디씩 쏘아붙이면서 입을 다물게 했지. 학교 끝나면 집에 데려가서 따뜻한 저녁상도 차려주고 진짜 친형처럼 나에게 잘해줬어. 그리고 21살 나와 같이 보육원 출신인 와이프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그때 당시 나이도 어린데 가진 것도 없고 둘이 참 힘들게 살았어. 월세를 하나 구했는데 그 집 주인이 보증금을 가지고 도망가는 바람에 우리 둘 다 길바닥에 갑자기 나앉게 된 거야. 답답한 마음에 형님한테 소풀이라도 할까 싶어서 갔더니 왜 그런 일이 있는데 연락을 안 했냐며 바로 방을 하나 내어줬어. 그리고 얼마든지 있어도 된다면서 자기 형편도 넉넉하지 않은데 나한테 돈 한 푼 안 받고 와이프랑 거기 있을 수 있게 해줬어. 형수님도 너무 감사하게 우리 사정 듣고는 필요한 만큼 얼마든지 있어도 된다고 챙겨주셨지. 그 덕에 거기서 몇 달 지내면서 돈을 열심히 모았고
작은 월세를 들어갈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 인사드리면서 돈 봉투를 내밀었는데 오히려 나한테 거기 돈을 더 넣어서 돌려주시더라. 형이니까 당연히 도와주는 거라고. 동생은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라면서. 나중에 형보다 더 성공하면 그때 갚으라고 하는데 고속버스를 타고 오는 내내 그 돈 봉투가 다 젖도록 울었어. 평생 고아로 살아오면서 느껴보지 못할 줄 알았는데 형 때문에 가족이란 게 무엇인지 느낄 수 있었어. 그 후로 진짜 열심히 살면서 내가 번듯하게 성공해서 꼭 이 돈의 몇 배를 돌려줘야지 이 악물고 이랬지. 사장님은 이야기하면서 그때 생각이 나서 다시 울컥한 듯 눈물을 삼키면서 말했습니다. 옆에서 같이 이야기를 듣던 사모님도 사장님의 손을 붙잡으며 같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순간 나를 도와준 사람이니 얼마나 특별한 의미일지 저도 공감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 가장 힘들 때 사장님과 사모님도 저에게 손을 내밀어준 유일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두 분께 감사하기도 하고 저에게도 이제 그분들은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에 합격한 이후에도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학교에 다녔습니다. 이제 대학생이니까 월세도 내겠다고 했지만 사장님 내에는 원래 숙식 제공 아르바이트라며 동생 숙제나 좀 도와주면 고맙겠다고 웃으면서 거절했습니다. 저는 나중에 유명 대기업 인사과에 들어가고 싶어서 경영학과를 전공했습니다. 든든한 가족과 함께 시작한 대학 생활은 힘든 줄도 몰랐고 매일 즐겁게 활기찼습니다. 수업 끝나고 오후에는 식당에서 일을 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 사모님 대신 저녁 시간에는 집으로 가서 동생의 공부를 도와주었고 주말이면 과 친구들과 만나 과제도 하고 약속이 없을 때는 다시 가게로 향했습니다. 대학에서도 성적은 늘 상위권이었고 취업을 위해 자격증도 따고 영어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를 따라 남동생도 옆에 앉아 열심히 책을 읽고는 했죠. 하지만 대학교 3학년 어느 봄날 벚꽃 축제를 앞두고 한 통의 연락을 받으면서 모든 일상이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기 응급실인데 지금 두 분이 교통사고로 실려왔어요. 아주 위독한 상황이라 얼른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출석을 부르는 교수님에게 설명할 틈도 없이 바로 강의실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급하게 택시를 타고 아저씨에게 빨리 가달라고 수없이 재촉하며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학교에서 병원까지 택시로 15분 정도 거리였는데 그 길이 마치 몇 시간이라도 되는 것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사장님, 사모님 성함을 이야기하고 달려서 침상 앞에 도착했는데 그곳은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안쪽에서는 다급하게 사람을 구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수술실로 간다는 이야기도 없어 이미 예상된 불안이 느껴졌습니다. 등 뒤로는 응급실의 상황이 바쁘게 흘러가고 있는데 간호사와 함께 도착한 병상 앞만 유난히도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커튼을 열어 확인하자 두 분은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사고 현장에서부터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숨도 겨우 쉬고 있었다고 합니다. 응급실에 도착해서 급하게 심폐소생을 해봤지만 결국 제가 전화를 받고 도착하는 20여 분 사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사장님과 사모님이 한날 한시 갑자기 돌아가시다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사장님과 사모님의 손을 붙들고 그 자리에서 펑펑 울면서 슬픔과 당혹스러움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렇게 두 분의 손을 잡은 채로 한참을 울고 나서야 동생 생각이 났습니다.
병원에서는 제가 가장 최근 기록 통화 목록에 있어서 연락을 한 거라 아직 동생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안내해준 장례 업체와 절차를 상의한 후 빠르게 택시를 타고 동생의 학교로 향했습니다. 학교에 도착해 교무실에 사정을 이야기하고 교실로 동생을 데리러 갔습니다. 동생은 저를 보자마자 반가워서 눈에 웃음기가 가득하더니 제 심각한 표정을 보고는 다시 걱정스러운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화장이 다 번진 얼굴에 잔뜩 굳은 표정, 그리고 울먹이는 저를 보고는 역시나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예감한 것 같습니다. 가방을 챙겨서 동생과 학교를 빠져나와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별관에 마련된 장례식장에서 치르기로 했고 업체에서 설명을 자세히 해줘서 그냥 따르기만 하면 됐습니다. 저희 부모님을 모신 납골당에 모시기로 했고 어린 동생 대신 제가 상주 역할을 맡아 손님 인사부터 모든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저 역시 아직 22살 어린 나이라 장례에 대해서는 잘 몰랐지만 업체의 말을 따라 그리고 오래전 아버지를 떠나보낸 그때를 떠올리며 사장님과 사모님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정성껏 모셨습니다. 사고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경찰이 다녀갔습니다. 사장님과 사모님은 식당에서 쓸 재료를 사기 위해 대형마트에 다녀오던 길이었고 사거리에서 신호를 잘못 본 차량에 그만 몹쓸 일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가해 차량의 운전자 역시 위독한 상황이었고 그 가족들이 대신 장례식장에 찾아와 사죄하며 피해 보상금을 내밀었습니다. 그 후로 진행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두 분을 납골당에 모시고 부조금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유품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장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니 힘이 빠져서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거실 한쪽에 놓인 액자 속 우리 부모님과 사장님 사모님이 웃는 모습의 사진을 보면서 허탈함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지쳐있을 틈도 없이 문제는 또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저야 그냥 이 집을 정리하고 떠나면 그만이었지만 문제는 동생이었습니다. 사장님과 사모님은 두 분 다 보육원 출신으로 가까운 가족은커녕 먼 친척조차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동생을 맡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아직 초등학생인 동생은 데려가겠다는 가족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시설로 가야 했습니다. 저는 어린 동생을 보면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가족 하나 없이 세상에 뚝 떨어져서 혼자 살아가야 할 동생을 보니 과거의 제 모습이 떠올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 복잡한 마음으로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동생과 함께 구청에서 두 분의 사망 신고를 했습니다. 직원분은 사망 신고 접수를 하면서 동생의 거치 관련해서도 조만간 연락이 갈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의 손을 잡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동생은 방으로 들어가고 저는 집 안의 짐들을 홀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시간 정도 지나 점심을 차려줘야겠다 싶어 부엌으로 가던 길, 동생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누나! 동생은 방에서 나와 저를 부르며 무작정 제 바짓단을 잡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동생이 갑자기 튀어나와 무릎을 꿇는 모습에 너무 놀라 같이 쪼그려 앉으며 왜 그러냐고 일으켜 세우려고 했습니다. 누나, 나 보육원 가기 싫어. 보호센터도 싫고 다 싫어. 난 그냥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어. 다른 사람들이랑 살기 싫고 그냥 누나랑 살고 싶어. 엄마랑 아빠 없어도 그냥 누나가 계속 내 가족 해주면 안 돼? 누나가 나 키워주면 안 돼? 나 진짜 말도 잘 들을 거고 반찬 토종도 앞으로 절대 안 할 거야.
브로콜리랑 콩조림도 많이 먹을 거고 숙제도 내가 알아서 다 할게. 학교도 아침에 내가 일찍 일어나서 갈게. 그러니까 누나가 나 키워주면 안 돼? 나 진짜 말도 잘 들을게. 동생은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울면서 저를 붙들었습니다. 그 조그만 손에 힘을 잔뜩 쥔 채 제 옷을 붙잡고 매달리는 것을 보며 저도 따라서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누나가 나이도 어리고 직업도 없고 그래서 너를 돌봐줄 수가 없어. 누나가 너랑 같이 살고 싶어도 아마 안 된다고 할 거야. 누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도 누나는 내 가족이잖아. 이제 엄마랑 아빠도 없고 내 가족은 누나밖에 안 남았잖아. 식당에서 우리 돈 벌면 되잖아. 나도 누나 따라서 식당에서 일할게. 그래서 돈 같이 벌게. 그러니까 나랑 같이 살자, 누나. 나 다른 곳에 보내지 마. 엄마 아빠도 없고 나 혼자서 살기 싫어. 저를 붙잡으며 간절하게 매달리는 동생을 저는 차마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저를 붙든 이 손이 얼마나 간절한지, 세상에 가족 하나 없이 혼자가 되는 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누구보다 제가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남은 유일한 가족이라며 저를 붙들고 간절히 매달리는 아이에게 저는 차마 모질게 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무슨 용기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마음속 한 구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까짓거 해보자. 이제 초등학생인데 지금까진 내가 봐줬던 것처럼 하면 되지. 식당 운영하면서 우리 둘 밥벌이 하나 못하겠어? 동생의 간절함에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용기가 솟아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시 고민하다 동생의 손을 잡으며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생은 그제야 눈물을 손으로 쓱쓱 닦더니 두 팔을 벌려 저를 안으며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저는 눈을 뜨자마자 학교로 향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대학교로 가서 자퇴를 신청했습니다. 이제 졸업까지 조금만 더 힘내면 되는데 다시 생각해보라는 교수님들과의 상담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수업을 들으러 온 친구들과도 인사를 하고 저는 학교를 떠났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왔던 대학인데 가족 생각 때문인지 한 줌의 미련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검색해서 무료 법률 상담이 가능한 곳들을 찾았습니다. 온라인으로 상담이 가능한 곳에서도 무료로 상담을 받았습니다. 무료 상담 시간은 짧기는 했지만 그래도 필요한 정보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생인 동생과 같이 살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법원에 후견인 신청을 해야 했습니다. 여기저기 상담을 받다가 가사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님을 만났습니다. 변호사님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자신이 도와주겠다며 소정의 수임료만 받고는 제 사건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식당을 제가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사장님, 사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식당과 집을 동생이 상속받은 상태였고 제가 법정 후견인이 된다면 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계속 식당을 운영하면서 동생과 지낼 수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가정법원에 후견인 신청을 하는데 정말 떨렸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변변한 직업도 없고 모아둔 돈이 있기는 하지만 1년치 등록금 정도라 통과가 될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가족이나 친척들도 없는 상황이고 동생이 저랑 살겠다는 의지가 강하니 걱정할 것 없다고 해주셨지만 법원에 가는 길 속이 울렁거리며 토할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막상 학교까지 포기하고 동생과 함께 살기로 결정했는데 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 우리가 영영 떨어져야 하면 어떡하나. 걱정을 가득 안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정말 다행히도 법원에서는 저를 법정 후견인으로 지정해 주었습니다. 동생과 오랫동안 함께 거주하면서 가족처럼 지내온 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여러 차례 저와 함께 살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고, 저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어온 가족들 간의 특별한 인연도 법원의 결정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위생교육을 다시 받고 구청에 물어 식품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절차들을 마무리했습니다. 22살이라는 나이에 갑자기 초등학생의 나이와 식당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이 가능할지 걱정도 됐지만 저를 가족처럼 생각해주는 동생의 눈빛을 보며 힘을 냈습니다. 식당은 한동안 사장님이 바뀌었다는 소문으로 손님들의 발길이 뜸했습니다. 그 사이 저는 오랫동안 식당에 문제가 있었던 부품들을 손수 교체하고 페인트도 새로 칠하고 메뉴 개발도 하면서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인터넷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식당에 대해서 소개하고 친구에게 카메라를 빌려 사진을 직접 찍어 메뉴들을 자세히 포스팅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는 업체를 통해 블로그 홍보를 해줄 사람들을 모아 마케팅에 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던 식당이 조금씩 다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식당을 운영한 지 1년 반이 지나서는 매출이 이전보다 2배는 더 올랐습니다. 그 덕에 저와 동생은 어렵지 않게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전에 사장님과 사모님이 해주셨던 것처럼 동생이 열심히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중학생이 된 이후부터 동생은 이제 철이 들었는지 종종 저에게 미안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때문에 다니던 대학도 그만두고 목표로 하던 꿈도 포기해야 했다며 미안해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동생의 머리통을 콩 하고 살짝 때려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으이그, 너 때문이 아니야. 네 덕분이지. 그대로 대학만 쭉 다녀서 취업했으면 누나가 이렇게 장사를 잘하는 사람인지 몰랐을걸. 이렇게 사업에 재능 있는 사람인지 네 덕분에 알게 된 거야. 그리고 내가 대학까지 그만둔 건 뭐든지 제대로 하고 싶어서야. 너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일이야.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에 가족보다 중요한 건 없어. 대학도 꿈도 함께 기뻐하고 행복할 가족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겠어. 누나가 대학 합격했을 때 우리 다 같이 식당에서 고기 구워 먹으면서 축하했던 기억나? 나는 그때가 오래도록 잊히지 않았어. 나한테 이분들이 없었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기쁠 수 있었을까 생각했거든. 함께 웃고 기뻐해줄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꿈을 이루고 싶었던 마음이 더 간절했던 거야. 우리 가족들이 나로 인해 행복하게 웃었으면 싶어서. 그래서 나는 너와 함께 살기로 선택한 거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우린 가족이니까 함께 사는 게 당연한 거야. 저는 계속해서 식당을 열심히 성장시켜갔고 매출은 날이 갈수록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동생의 성적도 나날이 좋아졌죠. 고등학교에서는 전교 1등을 한 번도 놓치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열심히 한 덕분에 저는 가게를 확장할 정도로 사업을 번창시켰고 동생은 얼마 전 국내에서 유명한 치과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동생이 대학까지 들어가고 나니 이제 진짜 다 키웠네 싶어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전에 하지 않았던 소개팅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학교에 다녔던 친구가 소개해준 사람이었는데
제가 다니고 싶었던 회사에 다닌다는 이야기에 운명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 마음이 끌리더라고요. 처음 했던 소개팅에서 그에게 한눈에 반해 저희는 연애 1년 만에 얼마 전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 사정을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라 시부모님을 설득해 혼조석 없는 결혼식을 진행했고, 덕분에 동생도 가장 앞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성인이 되면서 가게의 명예를 완전히 저에게 넘겼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혹시 모르니 네가 가지고 있으라고 했지만 이래야 그동안 자기 키워준 보답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지위 승계 절차로 모든 권한을 위임받고 저는 가게의 진짜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가게를 시작할 때부터 동생에게 줄 통장을 따로 만들어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계속 모아서 나중에 결혼할 때나 치과를 차리고 싶다고 하면 줄 생각입니다. 그래야 저를 가족처럼 따르며 자라준 동생에게도, 그리고 아무도 없이 오갈 곳도 없던 저를 걷어준 사장님 사모님에게도 보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혼하면서 이제 저에게도 새로운 가정이 생겼지만 동생은 앞으로도 저에게 영원히 가족이라는 사실이 변함없다는 거 꼭 알아주고 예전처럼 계속해서 서로 위하고 보살피며 좋은 남매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